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처음에 제가 제출했을 때가 거의 1년 전이었고 예전 기억에 제가 시간이 좀 많다고 어라운드 니 프랙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사실 20 분이라는 시간 동안 뭐 디스탈 피모 프록시멀 티어 파텔라에다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제가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디스탈 피머나 프록시멀 티비아 그리고 뭐 파텔라는 아주 간혹 가다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문제들 기출 문제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었고요. 주로는 이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고령화되고 있고 아스트로플라스티가 굉장히 인시던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나 저희 선배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프랙티스할 때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환자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어라운드 니 프랙처 중에서 특히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가 꾸준히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사진만 봐도 임플란트가 이렇게 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위치에 골절선이 있고 정답은 뭐 플레이트로 인터널 픽싱 골절에 준해서 치료를 한다가 사실 거의 정답이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문제도 이 이상의 문제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정답에 제시해 놓은 게 보면 경고를 리비전한다. 전체 재치 환수를 한다. 아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임플란트가 좀 더 언스테이블해 보거나 그런 프랙처에서는 '아 리비전도 고려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고 4 년차 선생님들 특히 보시고 계신 이 플로우 차트가 바로 이건데 이게 2021 년도에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 대해서 리뷰 저널입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10 년에 한 번 뭐 5 년에 한 번씩 다시 이게 리바이즈가 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플로우 차트는 굉장히 예전에 아주 오래된 플로우 차트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역시 굉장히 오래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먼저 티비아 쪽으로 보시면은 이 프랙처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스테이블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सब그룹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게 임플란트가 스테이블할 때는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을 한다. 근데 임플란트가 루스할 경우에는 리비전을 한다.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진짜 티비아 페리프로스테틱 티비아 프랙처를 실제로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 뭐 자주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임플란트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루스한 경우에 리비전 스템을 사용해서 리비전 아스로플라스티로 이렇게 해결을 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 이거 실제로 케이스 레포트도 잘 없고 케이스 시리즈도 잘 없습니다. 근데 왜 굉장히 이렇게 야마처럼 내려오는 이 플로우 차트에서 언스테이블할 땐 리비전을 하느냐라고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저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패러그래프를 보면 언스테이블할 경우에는 mandatory하게 컴포넌트를 체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퍼런스로는 하나 이 3번 아티클이 달려 있는데 이걸 읽어 보면 이것도 역시 10년 전의 리뷰 논문이고요. 그건 또 레퍼런스로 그 10년 전의 리뷰 저널들을 레퍼런스로 삼고 있고 실제 어떠한 케이스 레포트나 케이스 시리즈도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를 낼 때 요렇게 내 봤어요. 여기 첫 번째 문제는 티비아에서 이 그전에 기존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을 한다. 뭐 하게 된다면 더블 플레이팅을 한다.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런 사진을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아마 요 사진을 보고 뭐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보면 출제자가 아마 이게 '임플란트가 언스테이블하다.'라는 어떤 상황을 주려고 이런 사진을 줬던 것 같고 그럼 임플란트가 언스테이블하면 이 플로우 차트에 의하면은 스템 리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스템 리비전을 한다는 얘기는 경골부 재치 환수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로 답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1 년차 한 분, 4 년차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인공관절 전체 재치환수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을 주신 분이 고민을 하신 거는 이게 스템으로 리비전 스템을 바꿨을 때 이 특히 니 아스트로플라스티는 커플링돼 있는 그리고 또 이 디자인 회사마다 다 완전히 이제 디자인이 다르고 서로가 커플이 되어 있고 다 호환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TBR을 스템으로 바꾸게 됐을 때 물론 얘 위에까지 그 컨스트레인트 타입으로 모듈러 타입으로 맞출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그런 환자를 만나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TBR을 바꾼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 전체를 다 리비전을 한다는 얘긴데 이런 환자에서 TBR만 리비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인공관절 전체 재치 환수를 해야 되냐.' 아마 이렇게 답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사진을 보면 그러면 이 전체 리비전을 하기 위해서 이 환자의 모든 이
니를 웨지로 다 없애버리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거의 뭐 메가 프로세시스를 써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ORIF로 해결을 해 보면 어떨까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어떤 의미로 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는 환자들은 이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 진짜로 리비전 알스로플라스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실제 케이스 환자입니다. 환자는 안테리어 메디알 쪽으로 해서 굉장히 무너져 내려서 한 30도 정도 베러스로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바뀐 상태고 슬롭도 없어졌죠. 완전히 90도로 하면서 이쪽 앞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환자입니다. 필릭스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플라티유 쪽, 스템 쪽 좀 떨어진 곳 아니면 TBR 튜버러스 쪽에 나누고 सब그룹으로 프로세시스가 잘 픽스가 돼 있는지 루스한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사실 힙에서는 임플란트가 루스하냐 루스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 탑으로 굉장히 길게 강한 다이아피지스에다가 3 포인트 콜 픽세이션이 되면서 메타피지스 쪽에도 픽세이션이 되긴 하지만 프랙처가 생겼을 때 이 진짜 실제 본하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에 따라서 픽세이션하거나 뭐 다시 리비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힙스러운 클래시피케이션인 게 우리가 프라이머리로 쓰는 토탈 니는 티비아 컴포넌트는 사실 뭐 스템을 써서 픽세이션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굉장히 지금 앞에 사진 보시면 아주 팽대하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인 피머와 티비아의 아티큘레이션 부분에 거의 뚜껑을 씌워 놓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여기 환자에서 임플란트의 그 프랙처가 익스텐션 되는 순간 이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움직이는 걸 그럼 타입 1, 2를 다 이거를 이제 언스테이블 프랙처로 봐야 되는 거냐. 그럼 그럴 땐 다 리비전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프랙처 하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2021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프랙처 골절을 많이 하시는 선배님들이 이 프록시멀 티비아의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케이스들을 모아 가지고 발표를 해서 펠릭스 타입 2A에서 그러니까 스템까지 이제 그 프랙처 익스텐션이 됐지만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플레이트로 해결을 했다. 더블 플레이트를 한 이유는 이 임플란트 때문에 우리가 스크류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트라젝토리를 여러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블 플레이팅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있는 뼈에다가 양쪽에서 고정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모았는데 총 18 케이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록시멀 티비아 쪽에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가 왜 이렇게 적을까? 대부분 다 피머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이유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으로 쓰러지게 되면 무릎으로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면 로우 에너지 트라우마로 프랙처가 생기는데 쓰러지게 되면 요 방향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겠죠. 쓰러지면서 반대쪽으로 벡터 방향이 작용하는데 당연히 피머 쪽으로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넘어지면서 로우 에너지 트라우마로 생긴 프랙처는 대부분 다 디스탈 피머에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록시멀 티비아에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자체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분들은 스테이블한 스템을 먹었지만 스테이블할 때는 이 더블 플레이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논문 어디를 찾아봐도 언스테이블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언스테이블할 때는 리비전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 이 논문뿐만 아니라 어느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거 거의 언스테이블 프랙처죠. 이것도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뼈만 이렇게 주변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분명히 더블 플레이트를 대고 ORIF로 해결을 한다라는 식의 답에 가까운 사진을 많이 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환자를 만났을 때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보시면 거의 한 30도 가까이 앵귤레이션이 생겨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덕션을 하려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 환자를 완전히 벌리면서 이 디스탈 쪽을 벌려서 이쪽을 치켜 올려야 되는 거죠. 실제 수술장에서 인시전에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니아스로플라스티에서 스테빌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이
들어가 보면 이제 피머하고 인서트하고 티비아 컴포넌트 사이에서 얼만큼 스테이블하냐,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빌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MCL하고 LCL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랙처 사이트로 이미 힘이 갔는데 MCL하고 LCL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첫 번째 수술이 아주 잘못되지 않은 이상에 이 임플란트 자체에서 뭐 루스하거나 그래서 리비전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랙처 사이트 쪽 메타피지스는 안 그래도 공간도 적은데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셔팅되어 있는 도어를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밀어 올리듯이 끌어올리려면 이런 라미나 스프레더를 써 가지고 벌리는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게 이만큼 벌려 30도 가까이 벌려지는 순간 임플란트도 움직이고 여기는 루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까 논문대로라면 이제 미디알 라테랄 쪽으로 플레이트를 여러 스크류를 해 갖고 하면은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게 지금 힘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라지 조인트죠. 머슬하고 인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 벌려져 있는 거를 유지를, 이거 빼면은 그냥 바로 떨어지고, 이거를 이제 템포럴 픽세이션 하기 위해서 뭐 미니 플레이트라든지 KY 같은 거를 사용을 하려면 이 임플란트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오고 뼈도 별로 안 남아 있어서 픽세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기둥 같은 걸 껴 놓으면은 이게 좀 그래도 리덕션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런 본블락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뭐 기성품은 아니고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본블락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스프레더를 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블락은 요렇게 제가 알로 페모랄 헤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고, 더블 플레이트를 쓰는 이유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류를 여러 방향에서 이 없는 공간에 넣기 위해서인데, 이쪽에 지금 미디얼 인시전을 넣었죠. 그럼 라테랄 쪽에 더블 플레이트를 하면 이런 인시전을 이쪽에 또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것도 그 위험성이 많은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그만 더블 플레이트를 굳이 양쪽으로 쓰지 않고 스크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게 플레이트 얇은 거 두 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앞뒤로 트라젝터리를 바뀌어 가지고 플레이트를 대서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그럼 과연 얼마나 이 시멘트 부분하고 뼈가 괜찮을 거냐. 뭐 실제 수술 때는 이렇게 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쪽에 뼈가 메타피지스 본 디펙트가 더 있어서 그 아까 만들었던 캔서러스 알로 페모럴 헤드본을 여기다 더 본 그래프팅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얼라이먼트도 슬롭도 굉장히 많이 리커버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 원래 처음에 이렇게 슬롭이 없었는데 슬롭도 생겼죠. 그리고 얼라이먼트도 뉴트럴하게 잘 유지가 됐고 메디알 쪽에서 잘 받쳐주고 있고, 환자는 이제 6주 최근에 수술한 환자입니다. 6주 정도인데 웨이트 베어링이나 뭐 움직임도 충분히 좋게 잘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 리비전으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는 그런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환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ORIF로 해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형화된 수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면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피머 쪽은 더 많이 생기겠죠. 피머도 역시 디스플레이스가 있고 없고, 혹은 컴포넌트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고요. 역시 스테이블할 때는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 임플란트가 좀 루스해 보이면은 본스탁이 좋으면 리비전, 몬스탁이 안 좋으면 디지털 페모럴 리플레이스먼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신 뮤타스라고 메가 프로세시스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패러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전혀 어떠한 레퍼런스도 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most cases,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TBR 컴포넌트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mpatibility, stability가 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BR까지 다 날려버리자. 그리고 디지털 피머가 본 디펙트가 심하면 메가 프로세시스를 사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 차트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어떠한 레퍼런스도 없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그런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한 거고요. 똑같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더블 플레이트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시어링 포스가 있어가지고 웰 베어링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라테랄 플레이트나 미디얼 플레이트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통 이제 피머 쪽은 뭐 롱 플레이트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제시한 거는 역시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프랙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피머 쪽만 바꿀 거냐, 전체를 바꿀 거냐, 아니면 ORIF를 트라이를 해볼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환자고요. CT는 제가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누가 봐도 아주 임플란트까지 다
프랙처가 라인이 연장이 되어 있고 실제 수술장인데 보시면 이제 메타피지얼 본 안에 본도 남아 있지 않고 굉장히 언스테이블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피머 컴포넌트하고 인설트하고 티비아 사이에 이 요쪽에서는 스테빌리티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테랄 쪽에 있는 이 본, 메타피지얼 본은 아주 여기 스트롱하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저도 이런 수술을 했었을 때고 꽤 오래전인데 준비는 다 해갔어요. 리비전 세트도 준비하고 실은 준비는 안 했고 그다음에 뭐 본그래프팅 할 거 뭐 하여튼 준비는 엄청 해서 들어갔고 마음은 이제 웬만하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 플레이트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겠다. 이게 뭐 한 2019년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훅으로 이렇게 리덕션을 하고 이쪽에 있는 이 덜렁덜렁하긴 하지만 이 본을 옆에다 놓고 템포럴 픽세이션을 하고 몇 개 더 했더니 지금 보시면 꽤나 K와이어만으로도 리덕션이 잘 돼 있고 모양도 괜찮고 실제 수술장에서도 충분히 픽세이션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미디al 라테랄 쪽으로 더블 플레이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민재 포스트오피 사진이고 1년째 환자 아주 잘 다니고 하셔서 라테랄 쪽은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제거를 했고 이거는 보니까 동영상이 잘 안 돌아가던데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블 플레이트만 돼도 리비전을 굳이 안 하고 더블 플레이트만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트라우마 많이 하는 뭐 경북대, 고려대, 한양대 선생님들이 케이스를 또 열 몇 개 모아가지고 아주 디스탈 쪽에서 여기서는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주 로우 레벨의 프랙처가 생겼을 때 이거를 리비전을 하지 않고 더블 플레이트로 미포로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그 플로우 차트를 보고 치료를 생각을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환자가 실제로 왔을 때는 대부분 더블 플레이트로 해결하는 것들이 트라우마 하시는 분들의 추세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본스탁이 푸어한 케이스는 뭔가 이 사진만 봐도 사실 이게 뭐 본스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푸어한 경우에 디지털 페머럴 리플레이스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있는가?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 환자 엑스레이만 봐도 본이 거의 뭐 안개처럼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시면 무슨 영화의 뭐 슬로우한 장면처럼 완전히 무슨 뭐 깨지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본색 전혀 어떤 본도 여기에 기댈 만한 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리비전 세트 준비해야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뮤타스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서 결정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뮤타스를 쓰지 않고 요렇게 알로 페모랄 피머 그라프트에다가 임플란트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알로 컴포짓으로 이제 튜머 수술에서 가끔 사용하죠. 그래서 요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역시 뭐 론지비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의도 이세영 교수님 쓰신 논문인데 페모랄 피빌라 그라프트 휴머러스처럼 쓰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임플란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서 좋은 그렇게 쓰시기도 했고 그런 테크닉이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뼈가 남아있지 않은데 여기다가 뭐 피빌라 그라프트 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프록시멀 티비아 프랙처 환자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아주 예전에 처음에 이제 프록시멀 티비아 프랙처 환자 이렇게 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리비전 세트하고 다 준비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 환자를 만약에 여기가 스테이블한 네가 스테이블한데 이거를 내가 이걸 진짜 다 뽑고 리비전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사실 들어갔고 실제로 똑같은 방법으로 라미나 스프레더로 이렇게 벌려봤더니 이게 임플란트가 움직이죠. 굉장히 루즈하고. 근데 그래도 실제 미디얼 라테랄 쪽으로는 충분히 스테이블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뱅크에 있는 알로 페모럴 헤드를 벌려진 만큼 본블락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깎고 픽세이션하고 플레이트 놓고 본그라프트를 했더니 굉장히 잘 이제 수술이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어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페모럴 헤드 본블락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 환자를 보시면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무런 그 외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사진이죠. 게스트록네미어스가 당기고 있고 햄스트링이랑 익스텐서 메커니즘이 쇼트닝을 시켜서 머슬과 스킨이 완전히 이렇게 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구겨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안에서부터 뭔가를 채워서 쭉 안에서부터 이 스페이스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리덕션이 될 수가 있겠죠. 바깥쪽에서 뭐 당긴다고 이 머슬이 회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펙트 이만큼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러면 플로우 차트대로라면 이만큼 다 떼가지고 메가 프로세시스를 넣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살려보는 쪽으로 하고 아까 그 본블락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채우니까 원래 있던 소프트 티슈들이 텐션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꽤나 많이 제가 지금 K-와이어도 없고 사람이 당기고 있지도 않은데도 리덕션이 어느 정도 됐죠. 그럼 더 넣어야죠. 그래서 더 집어넣습니다. 본블락을 더 집어넣었더니 제가 따로 사람이 당기고 있지도 않고 픽세이션 하지도 않았는데 리덕션이 됐죠. 모든 프랙처 수술은 리덕션이 되면 뭐 그다음부터는 플레이팅 되면 끝나는 거고 그 대부분의 경우 이제 피머하고 티비아 아까 더블 플레이트 얘기 나왔지만 이미 안쪽에서 필러를 넣어서 채웠으니까 라테랄 쪽에만 플레이트를 대고 나머지 본 그라프팅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원래 우리가 템포럴 픽세이션을 하려면 이 어라운드 니 굉장히 많은 머슬들을 이겨내려면 이렇게 음, 많은 캐와이어로 픽세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슬슬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음, 뭐 비슷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사실은 제가 리퍼를 받았는데 이걸 리퍼를 하신 교수님도 심지어 알로 컴포짓으로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플로우 차트 그대로 보고 이제 저한테 리퍼를 해주셨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환자들 여러분들이 어, 맞이했을 때 정말 알로 컴포짓이나 메가 프로스테시스를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도 본 그래프팅이랑 라테럴 플레이팅만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고 해결을 했고 네, 다음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여서 쭉 넘어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퀴즈를 제가 이렇게 4개 문제를 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환자를 계속 앞으로 시험에는 나올 것이고 그런 시험은 당연히 디베이트가 없는 문제들 이렇게 프랙처 사이트에 어느 정도 디스턴스가 있어서 골절에 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문제가 나올 수 없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아주 컨트로버셜한 그 사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 플로우 차트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레퍼런셜한 그런 플로우 차트가 아니고 실제로 수술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리비전 서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환자를 전문의를 따고 나서 만났을 때 더블 플레이팅을 하든 리비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뭐 교수님들이 하는 수술을 같이 뭐 비슷하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마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골절들인 것 같습니다. 무릎 주위의 골절들, 특히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공의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전공의생들은 이 교과서적으로 이 치료 알고리즘, 아까 우리 박일주 교수님이 마지막에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전공의생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우리 무릎 하시는 교수님들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얼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고인준, 박도준, 이재영, 이동환, 최연호, 허준영 교수님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박예리 교수님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저기 코멘트 있으시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고인준 교수님? 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야, 좀 아침부터 아주 화려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그, 뭐,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 알고리즘대로 가기도 힘들거니와 그 케이스 만나기도 어려운 것도 참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뭐,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또 문제는 문제고, 우리가 시험을 또 봐야 되는 입장이곤 하니까는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박일근 선생님 동감하는데,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면서도 계속 바뀌고, 플랜이 바뀌고, 특히 페리프러스 프랙처는 뭐 누구한테도 답이 없는 것 같아갖고. 아무튼 잘 봤습니다. 뭐, 특별히 드릴 코멘트는 없고,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빈센트 3년차 박찬진 선생님,
우리 박유기 교수님 편측이 아니라 듀얼 플레이팅을 하시는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쪽에서만 해결을 하고 어떤 때는 양쪽을 열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듀얼 플레이트를 하려 그러면 소프트 티슈가 그 쌓인 만큼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특히 티비아 페리프로스틱 프랙처는 플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테랄로 기울든지 미디얼로 기울든지. 그래서 저는 티비아에서는 웬만하면 더블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티비아의 프랙처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셔츠가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서 페리프라스틱 프랙처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만 저는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피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디스탈 쪽에 오블릭하게 심플 프랙처가 생겨버리면 스크류가 픽세이션 자체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쪽만 플레이트를 댔을 때는 얼리 ROM을 했을 때, 얼리 웨이트 베어링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시어링 코스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블 플레이트를 하는 게, 그래서 피머는 저는 더블 플레이트를 좀 더 선호를 하고, TBR는 한 축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소프트 티슈라든지 컴플리케이션을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도준 교수님, 이동환 교수님, 이재영 교수님, 처음부터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셨는데, 아마 하실 얘기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순서에 관계없이,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네네, 예, 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 질문,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뭐 병원에서 가끔 케이스 컨퍼런스 할 때 봤던 케이스들도 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이런 니 어라운드 프랙처에서 이제 간혹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아스로플라스티를 처음에 이니셜로 프랙처 주변에서 하신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잘 치료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보면 이제 힙이나 숄더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주 심한 프랙처가 있을 때 아스로플라스티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사실 퍼퓰러한 케이스가 많죠. 뭐 포파트 프록시멀 휴메러스 프랙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피모넥 프랙처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폴라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니는 아직은 조금 더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무릎 주변의 골절에서 아스로플라스티를 혹시 하게 되는 인디케이션이나 본인의 치료 방침은 어떤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프랙처 환자에서 아스로플라스티하고 프랙처를 동시에 치료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 치료를 처음 시작한 이유도 원래가 이제 아스로플라스티가 플랜 돼 있던, 그러니까 OA로 계속 고생을 하시던 환자인데 프록시멀 티비아나 디스탈 피모 쪽에 프랙처까지 생겨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플레이팅만 해가지고 좀 재활도 빨리 안 되겠죠. 오해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무릎 아파서 잘 못 걷던 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비셔스 사이클로 가고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아주 적지만 있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동시에 관절면을 리플레이스를 해줬을 때 통증도 빨리 좋아지고 빨리 ROM이 되고 빨리 웨이트 베어링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OA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OA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시고 메디케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고생하시던 분이 그냥 집에서 로우 에너지 트라우마로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때 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트라우마에 의한 인트라아스큘러 프랙처죠. 뭐 시비한 인트라아스큘러 프랙처가 있었을 때 이것을 오픈 리덕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프라이머리로 토탈 조인트 아트로플라스로 리플레이스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 관절마다 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박도준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센터병원 박도준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들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도움 많이 됐고요.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도전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과 분류랑 치료 전략 굉장히 잘 듣기는 했는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먼저 위험 요인을 좀 알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이 연령대가 사실 이제는 80대에 토탈리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주변 골절 주요 위험 요인들을 워낙에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이런 분들께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전략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꼭 함께 알아둬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골다공증이나 아니면은 리에 프로토콜을 충분히 잘 따라와서 낙상 위험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선생님들이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됐는데 혹시 뭐 다른 뭐 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 김원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뭐 따로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 치료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특히 4년 선생님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그 카톨릭